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국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 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진행해서 그 쓰기를 바탕으로 해서 수행평가도 실시하고 여러분들이 교육활동을 하는데 이 쓰기에 도움을 주고자 우리 국어 시간 중에 쓰기 내용을 가르친다고 아마 선생님들이 예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쓰기 시간으로 감상문 쓰기에 대한, 즉 책을 읽고 감상문을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경청하고, 특히 칠판에 있는 글씨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들 들으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합시다. 자, 먼저 감상문이란 무엇이냐, 요게 나와 있듯이 감상문에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도대체 감상문이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예술 작품을 접하는, 요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뭐 책을 읽고서 감상문을 쓸 수도 있지만, 그림을 보고 감상문을 쓸 수도 있고, 또 영화를 보고 감상문을 쓸 수도 있고, 오페라를 보고 감상문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술 작품을 접한 후 작품에서 책이면 책, 그림이면 그림, 또는 뭐 연극이면 연극, 또는 영화면 연극, 그거예요. 자신이 느끼거나, 그러니까 느낀 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느낀 점, 느끼거나 생각한 점. 여러분들 그림을 읽거나 책을 읽고 그 든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을 적는 글을 우리는 감상문이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상문은 자신이 느끼거나 생각한 점을 적는 거기 때문에 주체는 바로 나예요. 나. 그래서 감상문은 나는 이게 주어로 시작하는 것이 감상문이에요.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 서평쓰기에 대해서 가르칠 텐데, 서평쓰기는 주체가 뭐냐면 이 책은이에요. 이 책은 이렇게 주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서평쓰기고, 독서 감상문은 나는 이 책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자, 정의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감상문이란 내용의 요약과, 그러니까 내용을 요약하는 거예요. 뭐 책이면 책의 내용, 또는 뭐 그림이면 그림의 전반적인 어떤 내용, 그 다음에 영화면 영화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 오페라면 오페라의 전반적인 내용, 또는 여러분들이 인상적인 부분, 아주 내가 특히 이 부분은 너무 나에게 기억이 남았어. 보통 여러분들이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나의 삶의 체험 속에서 거의 맞닥뜨리는 맞닥뜨리고 내가 체험했던 내용이 책이나 그림이나 영화에 나오면 좀 더 내 가슴에 더 와닿겠죠. 그런 인상적인 부분을 나열하고 그것에 대한 주관적 느낌이나 생각을 서술하는 글을 우리는 감상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죠. 그것에 대해서 주관적이에요. 그러니까 주관적이라는 얘기는 나라는 거예요. 나의 어떤 느낌이나 생각을 서술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감상문이라 한다. 특히 우리 지금 이 시간에는 책을 읽은 다음에 감상문 쓰기에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4월 초에 여러분들 독서 감상문에 대한 수행평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로 내가 책을 읽고서 그 내용을 요약하고, 또는 인상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기라고 되어 있는 느낌이나 생각을 서술하는 것을 우리는 감상문이란다. 독서 감상문이란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상문을 그러면 어떻게 쓸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감상문의 쓰기 순서를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거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서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제일 먼저 내가 어떤 감상문을 쓴다라고 했어요. 그 순서가 뭐냐? 먼저 대상에 대한 몰입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몰입이라는 얘기는 내가 책을 읽을 때 책에 몰입해서 읽으라 그 얘기예요. 책에 대해서 몰입해서 읽어라. 그래서 내가 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또는 몰입해서 읽어야만이 이 책이 주는 전체적인 내용이 뭐고 또는 내가 인상적인 깊었던 이 뭔가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대상에 대해서 몰입해라. 이미 여러분들 4월에 실시하는 독서 감상문에 대한 책은 바로 박지원이 쓴 한문 단편 소설을 이미 여러분들 겨울 방학 때 읽어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책에 대해서 몰입해서 읽었을 거라고 충분히 선생님은 믿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자, 감상의 포착이에요. 즉 감상의 포착이라는 얘기는 아까 그런 얘기를 했었죠. 책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내가 인상적인 것, 즉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한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쓰는 것이 감상문이에요. 그러면 그 감상의 포착이라는 얘기는 결국 작품 속에서 감동적이거나 인상적인 부분이 어딘가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책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정말 나에게 인상 깊었어? 그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라? 포착해라. 포착하고 기억해둬라. 왜? 그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느낌과 생각을 써야 되는 것이 감상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관점의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관점의 선택. 이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책을 볼 적에 내가 예를 들어서 소설을 읽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인물에 초점을 줄 것이냐. 여러분들 또는 내가 이 소설은 이 소설에 나오는 배경 묘사 부분에 너무나는 인상이 깊어서 그러면 그 배경에 대해서 초점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인물이 벌어지는 그 수없이 어떤 사건들이 있잖아요. 소설에서는 예를 들면 소설에 그럼 내가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감상문을 쓸 것이냐. 또는 전체적인 이 내용이 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감상문을 쓸 것이냐. 그런 어떤 관점을 선택해라. 그 얘기. 그 다음 감상의 객관화라는 것은 뭐냐면 감상을 객관화하라 그렇게 나와 있죠. 감상의 객관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부분에서 이런 것을 느꼈어 라고 했을 적에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런 부분에서 이것을 느꼈어 이렇게만 쓰면은 이것이 좀 더 설득력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본인의 어떤 그런 느낌을 갖다가 독자들에게 또는 다른 청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서 무엇을 느꼈다라면 그 무엇에 느낀 것을 좀 더 뭐 해줄 수 있는 객관화할 수 있는 즉 보충해 줄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찾아라 그 얘기. 그게 뭐냐? 아까 이야기한 대로 바로 감상에 대한 자신이 체험을 덧붙인다든지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이 부분이 슬펐어? 어떤 내가 소설을 읽다 보니까 특히 이 부분이 나에게는 너무나 슬픈 감정이었어. 그럼 이 부분이 왜 슬펐는지 소설이 내용만을 가지고 설명하기보다는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겪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렇게 슬펐다. 이렇게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라. 그 근거를 제시하는 내용을 생각하라. 그것이 바로 감상의 객관화라는 거. 그런 다음에 뭐 해라? 감상문을 이제 쓰기 시작하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를 한번 요약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봅시다. 자, 감상문을 쓸 적에 내가 책을 읽습니다. 책을 읽습니다. 자, 책을 읽어요. 자, 책을 읽은 다음에 책을 관심 있고 집중적으로 읽다가 처음에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내용을 요약해라. 또는 인상 깊은 부분을 기억하고 요약해 놔라. 그 얘기.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내용과 인상 깊은 부분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정리해라. 플러스 이 느낌을 좀 더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라. 그것이 그 근거는 예를 들어서 다른 책과 연관을 시켜도 괜찮고 자신의 체험과 연관을 시켜도 괜찮고 또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사회 상황과 연관을 시켜서 자신의 느낌을 좀 더 객관화해라.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쓰는 것을 감상문이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쓰는지 이해 갔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한번 감상문을 쓴 것에 대해서 과연 감상문을 그럼 어떻게 쓰는지 실제 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이제 써보는 것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한번 실제 예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그 전에 실제 예를 보기 전에 감상문에서는 일종의 형식이 있어요. 어떤 글이든 쉽게 말하면 내가 감상문을 쓸 적에 개요를 보통 이제 우리가 작성하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하듯이 글도 마찬가지예요. 글을 쓰기 전에는 어떤 틀, 즉 개요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상문의 틀은 어떤 것이냐? 제일 먼저 뭐냐면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먼저 나와야 돼요. 동기. 이 책을 내가 왜 이 책을 읽었을까? 내가 이 책을 왜 읽었을까? 예를 들어서 내가 백범 김구가 쓴 백범일지를 내가 읽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왜 분명히 수없이 많은 책 중에서 왜 내가 백범일지를 읽기 시작했는지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 3.1운동의 어떤 1919년에 일어났으니까 1920 저기 하면은 100주년이 됐다고 해요. 그럼 내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뭔가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어.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더 내가 구체화하기 위해서 생각하던 중 백범일지를 읽어야 되겠다. 그래서 김구는 과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내가 백범일지를 읽었다. 이런 동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동기에서 책을 읽었더니 먼저 그 다음에 내용 요약이 나와요. 백범일지는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을 쓴 것이다. 즉 백범이 나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가 한 활동이 어떤 건지를 기록한 책이 백범일지더라. 이렇게 내용을. 그 다음 세 번째 요약이 끝났으면은 아까 인상 깊었던 곳이 있었죠. 인상 깊은 부분. 내가 읽다 보니까 백범이 이런 부분이 너무 인상 깊었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말 내가 너무 애국심을 느꼈어. 그래서 정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현재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내가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어떤 생각이겠죠. 왜 그러느냐? 현재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으로 국가의 어떤 그런 경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나 어려워지고 아직도 어떤 그런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일본은 위안부에 대해서 사죄의 말도 없고 점차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다. 그래서 좀 더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 내가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좀 더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해서 여기에 그 근거가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사회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 덧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이런 상황 속에서 특히 이 인상 깊은 이 부분에서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갖게 했겠구나 이렇게 좀 더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게 된 동기, 그 다음에 내용의 요약, 인상 깊은 부분, 그 다음에 느낌이 나와야 되겠죠. 느낌이나 자신의 생각, 요 생각을 쓸 적에
여기에 대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요약을 정리를 하는 것이 바로 감상문. 그 감상문의 형식은 이렇게 4개의 단계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책을 읽게 된 동기, 그 다음에 내용 요약, 그 다음 인상 깊은 부분, 그 다음 나의 느낌이나 생각을 정리해 주는 것을 우리는 독서 감상문이라 한다. 그리고 이런 형식으로 쓰는 것이 가장 감상문의 기본 틀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전에 예고한 대로 실질적인 감상문을 어떻게 썼는지 이 형식에 맞게 한번 구격화된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왔듯이 서평, 이거 잘못 썼어요. 서평이 아니라 감상문의 실제라고 해야 되겠죠. 감상문의 실제, 감상문 실제. 자, 여기 보니까 이 학생이 읽은 책은 시대를 훔친 미술이라는 미술에 관련된 글을 쓴 책을 이 학생은 읽었어요. 누가 썼느냐? 이진숙이라는 사람이 썼고 출판사 민음사에서 나온, 그래서 1915년에 출판돼요. 이 학생은 언제 읽었느냐? 2019년에 이 책을 읽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요. 반드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형식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지 실제 감상문을 쓸 적에는 이것을 제시할 필요는 없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 왜 형식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형식은 바로 책을 읽은 동기라고 그랬죠. 자, 그럼 이 학생은 왜 이 책을 읽었느냐? 즉 시대를 훔친 미술이라는 책을 왜 읽었느냐? 한번 여러분 제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이게 카메라도 나쁘고 지금 칠판에 보여주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지를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카소 특별 초대전이 있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미술 전시관을 돌아보게 되었다. 피카소 그림을 보다가 미술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여기 나와있죠. 내가 피카소 전시가 있다고 해서 가족과 함께 가다가 미술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이 책을 읽게 되었다. 이게 바로 직접적인 동기죠. 이 책을 읽게 된 직접적인 동기를 이 학생은 이렇게 밝혀내고 있어요. 시대를 훔친 미술, 이 제목에 담기는 의미는 무엇일까? 이제 내가 시대를 훔친 책을 읽고서, 이 책의 이 제목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시대의 흐름을 당대의 미술 작품이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니면 그림이 인간의 세계와 역사 한 장면을 훔쳐서 그림에 고스란히 드러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런 의문이 책을 읽기 전에 들었다. 그러니까 책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제목을 가지고 내용을 한번 추정해 본 거죠. 이렇게 내가 이 책을 읽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한 거예요. 내가 그림 전시회 갔다가 미술사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래서 책을 찾던 중, 제목이 상당히 시대를 훔친 미술이에요. 제목이 아주 특이했다라는 거죠. 이 학생의 생각에는. 그래서 이 책을 고른 거예요. 되게 특이하구나, 제목이. 시대를 훔친 미술. 도대체 시대를 훔친 미술의 의미가 뭘까? 이런 호기심이 들어서 이렇게 추측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추측하에서 내가 드디어 이 책을 읽게 되었다. 그 얘기.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책을 읽게 된 동기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감상문 쪽에 어떤 걸 쓴다고 그랬어요? 아까 내용의 요약이 그 다음에 나와야 된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학생은 어떻게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요약했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내용 요약 이렇게 나와 있죠? 내용 요약. 자, 그럼 이 책의 내용을 이 학생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이 책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미술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진기처럼 그린 사실주의 기법도 도대체 뭘 그린지 모르겠을 초현실주의 그림도 조금은 기괴한 입체주의 그림도 모두 사람이 그린 것이다. 이렇게 하나의 미술 작품에는 대상의 이야기, 작가의 이야기, 역사의 흐름이 모두 담겨 있다. 요 내용이 바로 요 내용이 바로 어떤 것이냐? 이 시대를 훔친 미술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아주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다시 얘기하면 시대에 훔친 그림은 어떤 것이냐? 초현실주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사실주의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입체주의에 대한 그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설명이 뭐냐? 작가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그들 초현실주의 작가의 이야기, 그 다음에 뭐 사실주의 작가의 이야기, 그 다음에 입체주의 그림의 이야기, 그 작가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쓰여졌다 그 얘기예요. 또 하나 역사의 흐름. 이 미술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 책에서 정리해 놨더라 그 얘기예요.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어떤 것이냐? 바로 시대를 훔친 미술이라는 그러한 내용이다 그 얘기. 다시 정리하면 시대를 훔친 미술에는 어떤 것이냐? 작가 이야기와 미술의 역사의 흐름을 쓴 책이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아주 간략한 어떤 뭐 세 줄, 네 줄로 이 내용을 요약해 놨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인상 깊은 부분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인상 깊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길게 써 놨어요. 자, 이 부분을 조금 올려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여기 나와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비슷한 주제를 다룬 그림에도 작가의 다른 관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내용은 비슷한데 관점이 다르더라. 그 부분이 자기는 이 글을 쓴 이 학생에게는 되게 인상 깊었다. 그럼 어떤 것이냐? 요게 밀레의 이삭죽기와 질 브루통의 하루 일과를 끝내고라는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 두 작품 모두 농촌에서 노동을 하는 여성들 중심으로 그린 그림이지만 작품이 강조하는 바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지금 이 학생은 정리를 해놨어요. 즉 아까 내용은 비슷한데 분명히 다르더라. 즉 어떤 것이었냐? 밀레의 이삭죽기와 그 다음에 질 브루통의 하루 일과를 끝내고는 노동을 하는 여성을 그린 것은 똑같은데 강조하는 건 다르다. 자, 그럼 어떻게 다른지가 요 밑에 이제 이 학생이 이 책에서 설명한 부분을 정리해 놓은 거겠죠. 밀레이 작품에 나오는 여성들은 땅바닥에 떨어진 이삭을 줍고 있다. 그들이 하는 이삭 줍기는 굉장히 인간적인 가치가 있는 행위다. 그러나 주변에서 감시자가 보이고 그들이 노력에 비해 얻은 결과물은 너무나도 적어 보인다. 이 작품에서 노동은 분명히 고귀한 것으로 묘사되지만 노동을 하는 여성들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아 보인다. 반면 자 여기까지는 지금 누구의 밀레의 이삭죽기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그 설명, 즉 책에 나와 있던 부분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반면 브루통의 작품에서는 석양을 등지고 서 있는 여성들이 모습이 마치 빌런들을 물리친 영웅들처럼 보인다. 앞서 밀레이 작품에서 보았던 고단함 등의 감정은 찾아볼 수가 없다. 그들에게 감시자는 없고 오직 자신의 노력을 통해 이루어낸 수학은 자신들의 가치를 석양처럼 더욱 빛내고 있다. 비슷한 장면을 보고도 두 작품은 인물이나 배경 묘사에서 굉장히 다른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좀 내릴게요.
진행되면서 농민들이 몰락이 시작된 19세기 중후반기 작가들은 농민들이 재부흥을 꿈꾸며 이 두 작품을 그려낸 것이다. 그러나 상이한 두 관점으로 그려진 작품은 우리가 당대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자기가 인상 깊은 부분은 두 개다라는 얘기예요. 아까 이 학생이 이야기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뭐냐면 밀레는 똑같이 이삭 죽기를 하는데 노동하는 그 아낙네들이 너무 지쳐 보였고 감시자가 있어 보였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질 브루통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보면 노동자들의 모습이 영웅처럼 그렇게 묘사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같은 내용의 그림을 그렸는데 이렇게 느낌이 다를까?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자기는 인상이 깊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 부분을 보고 자신이 느낌이나 생각을 그 다음에 쓰라고 그랬죠. 그거 쓴 거예요. 자, 어떻게 쓰냐. 이 책을 읽고 미술에는 외적인 가치들보다는 그 미술 작품 하나에 담긴 메시지가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돼요. 본인의 이제 생각을 쓴 거죠. 요건 느낌이었죠. 외적인 어떤 그림의 모습, 색상이라든가 또는 어떤 구도라든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이 그림을 보고서 메시지, 즉 주제라는 얘기죠. 주제. 이 그림이 주는 주제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이 인상 깊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밀레의 그림과 질 브루통의 그 그림을 보면서 외적인 모습, 즉 색상이든 구도든 무슨 기법이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림이 주는 주제가 다른 것, 그 주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지금 자신의 생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에서도 모방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하나의 예술 작품에 담아두는 것, 이것이 시대를 훔친 도둑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목과 연결을 시켰죠. 어느 시대에도 모방할 수 없는 시간의 흐름을 그 시대의 흐름, 그러니까 이 시간의 흐름이라는 얘기는 그 시대라는 얘기죠. 그 시대의 생각을 담아낸 것이 바로 그림이다. 그래서 바로 제목을 뭘로 했느냐. 시대를 훔친 그림이라고 지었다라는 것을 자신이 비로소 여기에서 알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책을 읽게 된 동기에서 책 제목을 보고 이 책 제목이 어떤 거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는데 자신이 읽어봤더니 그 시대의 정신을 표현한 것이 바로 시대를 훔친 그림이다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지금 이 학생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를 훔친 도둑이라는 것이다.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 새로운 예술 작품이 생겨난다. 이런 예술의 흐름들 그 시대와 함께 살아가며 파악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6세기의 그림, 그럼 나도 16세기에 가서 그 시대와 느낌과 함께 그 그림을 보고 싶다. 이렇게 보니 또는 지금 현재 21세기에 그려진 그림은 여러분들이 현재 21세기에 살고 있으니까 이 시대의 정신이 이 그림 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내가 그러면서 그림을 감상하고 싶다. 이렇게 이 학생은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고 감상의 끝을 내셨어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감상문이란 책을 읽고 특히 독서 감상문이란 그 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읽고 집중해서 읽고 그 다음에 내용을 요약하고 그리고 자신이 인상 깊었던 부분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 인상 깊었던 곳에서 느낀 또는 이 내용에서 전체적인 내용에서 느낀 자신의 느낌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것을 우리는 독서 감상문이라 한다. 그리고 빼놓지 않고 들어가야 할 감상문의 구성 요소는 바로 동기, 내가 이 책을 왜 읽게 되었느냐의 동기와 내용 요약과 인상 깊었던 부분과 그 내용과 인상 깊었던 부분에 대한 자신이 느낌과 생각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수업 시간을 마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